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오늘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받지 못한 전화 한 통쯤은 있지 않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화해하기 싫어서 외면했던 그 벨소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도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뜨면 본능적으로 거절 버튼을 눌렀죠. 10번 중 9번은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어요. 진동이 멈추고 나면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동시에 작은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건 금방 사라졌어요. 38살이 되도록 저는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나누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답답했거든요. 뭔가 요구받는 것 같았고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싫었고 엄마의 걱정이 부담스러웠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후 8시쯤이었을 거예요.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었죠. 또 뭐가 필요하다고 전화하시는 걸까?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또 시집 가라는 잔소리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전화하시는 건가? 부재중 전화. 붉은 숫자 1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죄책감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함이었죠.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불편함.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내일 하면 되지 뭐. 지금 바쁜데.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죠.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겨울비는 언제나 차가웠죠. 가로등 불빛에 비친 빗줄기가 사선으로 떨어졌어요. 고향의 겨울비와는 달랐어요. 고향에서는 비가 와도 어딘가 따뜻했는데 서울의 비는 그냥 차가웠어요. 마음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런 비였죠.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지금 고향에도 비가 내리고 있을까?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혼자 저녁은 드셨을까? 텔레비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또 한 번 미뤘죠. 책상 위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끝나지 않은 보고서가 떠 있었고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했죠. 엄마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어린 시절 우리 집은 항구 근처에 있었어요. 낡은 2층 주택이었는데 계단이 삐걱거렸죠. 밤에 화장실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면 소리가 나서 엄마가 깨곤 했어요. 엄마는 그 집에서 혼자 저를 키웠어요. 아빠는 제 기억 속에 없었어요. 제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가끔 제가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었다고 짧게 대답하시고는 말을 돌렸죠. 거실에 아빠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젊은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상상했어요. 엄마는 늘 바빴어요.
낮에는 항구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집에 오면 늘 불이 꺼져 있었고 저는 현관 옆 스위치를 올려 전등을 켰어요. 그리고 혼자 책가방을 내려놓고 숙제를 시작했죠.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있었죠. 김치랑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늘 같은 반찬이었어요. 가끔 생선구이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세 가지였죠. 저는 그걸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돌아가는 전자레인지 소리와 혼자 먹는 숟가락 소리. 그게 제 저녁 시간의 배경음이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당연한 일이 됐죠. 다른 집 애들은 가족이랑 같이 밥 먹는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엄마가 바쁘니까요.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게 우리 집 방식이었어요. 밤 9시쯤 되면 엄마가 돌아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얼른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공부하는 척을 했죠. 사실 그냥 멍하니 있었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었지만 엄마가 들어오시면 교과서를 펼쳤어요.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엄마 손은 늘 차가웠죠. 청소일을 하면서 찬물을 많이 쓰셔서 그랬나 봐요. 숙제 다 했냐고 물었고 저는 응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그럼 자자 하며 제 방 불을 껐죠. 그게 우리의 대화 전부였어요.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따뜻했어요. 엄마가 집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거든요. 혼자 있을 때의 적막함이 사라졌죠.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씻는 소리,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주말이면 엄마랑 시장에 갔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엄마 손은 거칠었어요.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래도 따뜻했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주머니들이 호객하는 소리, 생선 가게에서 나는 비린내, 과일 냄새, 튀김 냄새.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는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어요. 생선 가게 앞에서 멈춰서 고등어를 샀고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와 물을 샀죠. 엄마는 가격을 깎았어요. 좀 깎아달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조금 깎아줬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그게 저한테는 멋있어 보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분식집에 들렀어요.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죠. 엄마는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켰어요. 저한테만 시키고 본인은 안 드시려고 했지만 저는 엄마랑 나눠 먹고 싶었어요. 엄마랑 마주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엄마는 저한테 떡을 더 많이 주려고 했어요. 본인은 어묵만 드시면서 떡은 제 접시로 옮겼죠. 저는 그걸 다시 엄마 접시에 몰래 옮겨 놓았어요.
그러다 들키면 엄마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면서 웃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버거운 일인지를요. 저는 그냥 엄마가 늘 바쁘다는 것만 알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 집에는 아빠가 있었거든요. 아빠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친구네 식구들이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엄마, 오빠, 친구. 넷이서 밥을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친구 아빠는 반찬을 집어주고 친구 엄마는 국을 더 퍼주고요.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오빠가 농담을 하면 다들 웃었고 아빠가 친구 머리를 쓰다듬으면 친구가 싫은 척 하면서도 좋아했죠. 그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런 가족이 진짜 있구나.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친구네 가족을 관찰했어요. 아빠는 넥타이를 풀어놓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온 거겠죠. 엄마는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더 가져다 주었어요. 오비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짜증을 내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우리 아빠는 어디 갔냐고요?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냐고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러냐고요. 왜 나한테는 아빠가 없냐고요. 왜 친구네처럼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냐고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으셨겠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왔고 저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다른 집처럼 못 사냐고요.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낡은 집에 사냐고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죠. 그 미안하다는 말이 더 화나게 했어요. 미안하면 뭐해요? 미안하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미안하다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학원을 다녔지만 저는 다닐 수 없었어요. 학원비가 없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도 큰 돈이었어요. 친구들은 새 옷을 입었지만 저는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옷을 입었어요. 친구들은 최신 핸드폰을 들고 다녔지만 저는 없었죠. 그게 창피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못 사는지, 왜 나만 불쌍한지, 왜 나만 가난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나도 다른 애들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더 열심히 일했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진학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대학 어디 가고 싶냐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아무 데나 가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요. 엄마한테서 멀리 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집안 형편을 물었고 저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라고 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대학 갈 수 있다고요. 성적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일 나가면 저는 도서관에 갔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있었죠.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것. 엄마한테서 독립하는 것. 엄마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다고 했어요. 우리 딸 정말 기특하다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공부하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거든요.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죠. 수능을 보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고 장학금도 받았죠.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합격증을 받던 날 엄마가 울었어요. 정말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요. 이제 엄마 마음 놓인다고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요. 별 감동은 없었어요. 입학식 날 엄마가 서울까지 따라왔어요. 저는 엄마가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시골 티나는 옷차림이 창피했거든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오신 엄마. 다른 학생들 부모님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엄마만 그랬어요. 저는 엄마랑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엄마는 제 짐을 들어주고 기숙사 방을 정리해주고 돌아가셨어요. 이불을 펴고 옷을 정리하고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죠. 현관에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요. 아프지 말고 전화 자주 하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엄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고요. 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친구들이랑 놀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제 돈으로 옷도 사고 핸드폰도 샀고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귀찮았어요. 잘 지내냐는 말, 밥은 먹었냐는 말, 공부는 잘 되냐는 말.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웠죠. 네, 잘 지내요. 밥 먹었어요. 공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빨리 끊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가끔 돈을 보내주셨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엄마한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식당에서 며칠 일해서 모은 돈이었겠죠.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응, 받았어 라고만 문자를 보냈죠. 진심 어린 감사는 없었어요. 방학 때도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핑계를 댔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그 낡은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가난했던 제 과거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졸업 후에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을 받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했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제 힘으로 사는 거였으니까요. 원룸을 얻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죠. 제가 번 돈으로 제 집을 얻었다는 게 뿌듯했어요. 보증금도 제가 모은 돈으로 냈고 월세도 제가 냈어요. 엄마한테 주소를 알려주었더니 놀러 가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회사 생활은 바빴어요.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등산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어요. 제 삶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갔죠. 저는 점점 더 바빠졌고 엄마와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통화가 두 달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명절 때나 하게 됐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날.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 하나가 남았고 저는 내일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잠들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까맣게 잊었죠. 아니, 잊은 게 아니라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급한 일은 아닐 거라고요. 엄마는 늘 급한 일로 전화하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7시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지 싶어서 받았더니 고향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간호사가 물었어요. 기명의 환자 보호자가 맞냐고요. 환자가 어젯밤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신다고요. 빨리 와달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언제요? 어디가 아픈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세한 건 와서 들으라고 했어요. 빨리 오라고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회사에 전화했어요. 오늘 못 나간다고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상사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섰죠.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KTX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2시간.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생각만 났죠. 엄마는 괜찮으실까? 많이 아프신 걸까?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신 걸까? 어제 엄마가 전화하신 게 생각났어요. 저녁 8시에 전화가 왔었죠. 그때 받았어야 했는데. 바쁘다고 안 받았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말씀하려던 거였을까? 도와달라고 하려던 거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간호사한테 기명의 환자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안쪽 침대라고 가르쳐 줬죠.
커튼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엄마는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돼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났죠. 엄마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래요. 이미 많이 진행됐고 다른 장기로도 전이됐대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을 거래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요. 길어야 몇 달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췌장암이요. 말기라고요. 몇 달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왜 이제 알려주냐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환자분이 딸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대요. 바쁜데 걱정시키기 싫다고요. 혼자 치료받겠다고 고집 부렸대요. 몇 달 전부터 병원에 다니셨는데 계속 혼자 오셨대요. 보호자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대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가 몇 달 동안 혼자 아프셨다고요. 혼자 병원에 다니셨다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요. 왜요?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소리쳤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딸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딸이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요. 딸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울고 계셨대요. 저는 울었어요. 복도에 서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가 혼자 아프실 때 저는 뭘 했을까요? 회사 일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겠죠. 몇 시간 후에 엄마가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부르러 와서 저는 얼른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웃으셨어요. 왔구나. 바쁜데 오느라 고생했지.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했어요. 예전에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손을 꽉 잡았죠. 엄마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살이 많이 빠지셨나 봐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울지 말라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조금 쉬면 나을 거래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엄마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왜 혼자 아팠냐고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했냐고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대요. 딸이 바쁘게 사는 거 알아서 방해하기 싫었대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대요. 저는 더 울었어요. 방해가 아니라고요. 제가 엄마 딸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라고요. 혼자 아프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고 또 말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환자가 쉬어야 한다고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엄마가 힘들다는 걸.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약했는데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집에 갔어요. 짐을 풀고 몇 가지 필요한 걸 챙기려고요. 몇 년 만에 가본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 엄마 냄새였죠. 오래된 집 냄새와 엄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를 맡자 눈물이 또 났어요. 집안은 깨끗했어요. 엄마는 아프면서도 집을 정리했나 봐요. 거실 바닥도 닦여 있었고 설거지도 돼 있었어요. 거실에 제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제 모습. 엄마는 그 사진을 매일 보면서 저를 생각했을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 몇 조각과 반찬 하나.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는 혼자서 이렇게 먹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셨겠죠. 아프신데 요리할 힘도 없으셨을 거고요.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낡은 이불과 오래된 옷장. 옷장을 열었더니 옷이 몇 벌 없었어요. 다 낡은 옷들이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진아에게. 엄마 글씨였어요. 손을 떨면서 편지를 열었어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필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진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미안해. 아프다는 걸 말하지 않아서.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 넌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데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좋은 엄마가 못 돼서 미안하다고요. 아빠 없이 키워서 미안하다고요. 가난하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학원도 못 보내주고 좋은 옷도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잘 자라줬어. 혼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 좋은 회사도 다니고. 엄마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넌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테는 큰 힘이었어.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전화를 자주 안 받는 것도 집에 안 오는 것도 다 이해해. 바쁜 거 아니까.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니까.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 열심히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고 가끔은 쉬어.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사랑한다, 진아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사랑해.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엉엉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엄마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고마워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건 너무 많은데 저는 엄마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원망만 했죠. 짜증만 냈죠. 무시했죠. 피했죠. 못 살게 했던 게 엄마 탓이 아닌데.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병원에서 지냈어요. 낮에는 엄마 옆에 앉아 있고 밤에는 엄마 집에서 잤어요. 회사에는 당분간 못 나간다고 했어요. 가족이 아프다고 했죠. 상사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의식도 깨끗했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오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어제 잘 잤냐고, 집이 춥지 않았냐고요. 회사는 괜찮냐고요. 저는 엄마가 아픈데도 저 걱정을 하는 게 신기했어요. 본인이 아픈데 왜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늘 그랬어요. 본인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셨죠. 제가 배고플까봐 걱정하시고, 제가 춥지 않을까 걱정하시고요. 엄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회사 일은 어떤지, 동료들은 좋은지, 상사는 어떤지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집은 괜찮은지, 밥은 잘 먹는지요. 저는 엄마한테 하나하나 말해드렸어요. 회사에서 승진한 이야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야기, 친구들이랑 여행 간 이야기, 아파트 이사한 이야기. 엄마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그동안 저는 행복했을까? 돈 벌고 승진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게 행복이었을까?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바쁘게 살았다고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엄마는 웃었어요.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쉬라고요.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라고요. 사람들도 만나고 사랑도 하라고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며칠을 병원에서 지냈어요. 엄마는 점점 약해졌어요. 밥도 잘 못 드시고 말도 잘 못하게 됐어요. 기침을 많이 하셨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약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죠. 진아야. 저는 얼른 가까이 갔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요. 엄마 행복하다고요. 딸이 곁에 있어서 좋다고요. 평생 바라던 게 이거였다고요. 딸이랑 함께 있는 거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참았어요. 엄마 앞에서 우는 게 싫었거든요. 엄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눈물을 꾹 참으면서 웃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계속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좋은 엄마 못 돼서 미안하다고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넌 더 좋은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는데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엄마는 좋은 엄마였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다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도 2개씩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요. 못난 딸이어서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아서 죄송하다고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가고 그래서 죄송하다고요. 이제야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엄마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요. 딸이 잘 크고 잘 살아서 기쁘다고요.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래요. 딸이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하다고요. 저는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앞으로 잘 살겠다고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요. 열심히 살겠다고요. 그런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면서 살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겠다고요. 후회하지 않고 살겠다고요.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조용히 가셨어요. 고통 없이 평화롭게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엄마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과 직원들, 동네 이웃들, 제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엄마를 아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들 엄마가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어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회사에도 복귀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똑같은 출근길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사무실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안 계신 게 실감났어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할 수 없다는 게요.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부재중 전화 목록에 남아있던 엄마 전화번호. 저는 그걸 지우지 못했어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선배들을 만나고요. 고향에도 자주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엄마 산소에 다녀왔어요. 어느 날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저 요즘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자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그 바람이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받지 못한 전화가 있나요? 돌려주지 못한 연락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나중이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까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극장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자동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